반갑습니다. 우편금융상식 강의를 맡은 하종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정사업본부에서 계리직 시험에 대한 공고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우편금융상식 강의를 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계리직 시험에서도 나왔듯이 더 이상 우편금융상식이 공고된 이후에 단기간에 암기만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우편금융상식 기초 강의를 통해서 차기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이런 강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가 되면 이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더 헷갈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무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법령이 바뀌고 상품의 내용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의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바뀌면 바뀐 내용을 더 부각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 차기 공고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고된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바뀐 부분이라든지 추가된 내용을 여러분들 이번 기초 강의와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우편금융상식 기초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한국사라든지 컴퓨터 일반 같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난이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고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배분은 그런 쪽에다가 더 많이 해주시고 다만 우편금융상식도 최소한 우리가 공고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2, 3회독 정도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에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강의에 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차기 시험에는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우편금융상식을 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느냐라는 소개를 간단히 했고요. 일단 우리 진도부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단원부터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편금융상식은 크게 4편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편이 국내우편, 2편이 국제우편, 그리고 3편이 예금, 그리고 4편이 보험입니다. 우편 파트는 여러분들 내용이 예금이나 그 보험 같은 금융 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제 비중은 이번 201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편 파트에서 9문제, 그리고 금융 파트에서 9문제가 나온 만큼 특히 우편 파트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금융 파트도 워낙 꼼꼼하게 나와가지고 예전처럼 우편 파트에서 더 꼼꼼하게 보고 금융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공부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예금, 보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국내 우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편의 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모든 과목에 여러분들 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우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의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편의 의의를 살펴보는데 다만 그동안 출제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편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양자를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자,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되어 있고요. 넓은 의미는 아까 우리 좁은 의미에서는 우정사업본부라고 주체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우편간서가라고 해서 보다 넓은 의미의 어떤 그 주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자, 보세요. 좁은 의미에서는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즉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여기는 전달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해서 그 업무 범위도 더욱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하면 자, 주체가 우정사업본부냐 우편간서냐 그리고 전달이냐 아니면 전달에 덧붙여서 부수적인 업무까지 포함하느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국내 우편에 한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우편 업무도 좁은 의미의 우편엔 들어간다라는 거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보시면 우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그것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자, 우리 추후에 나오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적정한 요금으로 어떤 우편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뭐 상간 오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을 상당히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단순한 영리 추구 목적만이 아니라 이런 그 국민들에게 어떤 제공되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라.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우편은 주요 통신 수단의 하나로 모든 분야에서 정보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참조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 우편 업무는 어떻습니까? 서신 같은 실체적인 물건이 있죠. 그래서 형태가 있는 것을 전달하고요. 반면에 전기통신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전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실체가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국가가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성원이 국가 공무원이 되고요.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정사업본부장이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제한이 많다. 그러나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요. 그러면 뭐 우편 요금을 올린다든지 각종 수수료를 올리는 식의 어떤 경영상의 어떤 그 이익 창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많은 서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편을 자유롭게 이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리 추구적인 목적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공익상의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우편 사업의 회계 연도는 특별 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편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가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별 회계입니다. 자, 일반 회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수입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겁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같은 경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는 정책의 어떤 판단자들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 특별 회계라는 건요. 우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우편 사업을 이용 위해서만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와 독립되어 있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체에서 약간 모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편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우편 사업에서 써야 되는데 근데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출제에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는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거 양자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편사업의 특성상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양자를 잘 비교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우편사업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클라크에 의하면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나요? 1차 산업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어떤 생산물을 얻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광업 같은 그런 것들이 1차 산업이었고 2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이런 공업 같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것. 3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서비스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우편 사업도 서비스 산업입니다. 근데 서비스 산업이지만 우리 1차 산업 같은 어떤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우편 사업 같은 경우 실제 우리 집배원분들이 직접 전달해주고 그리고 우리 또 계리식 우리 공무원분들이 접수도 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편 사업은 우리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에는 속하지만 어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편의 이용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편의 이용 관계는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고객, 우리 발송인하고 우편 관사의 어떤 계약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이용 관계는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출 됐습니다. 자, 우리 사법상의 관계다. 자, 여러분들 사법상의 관계하고 여러분들 대비되는 게 뭐 공법상의 관계, 권력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세금 납부라든지 병역 의무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우리 국민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편 이용 계약 관계는 여러분들 뭐 우체국 공무원하고 우리 우편 관서와 국민들 사이에 어떤 우열적인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합의를 통해서 우편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을 게 예금 계약도 마찬가지고 보험 계약도 마찬가지고 모두 우리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사법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니까 이용 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계약 당사자란 말이 나오고 뭐 관계자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라는 말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계약에 의해서 직접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우편 이용 계약 관계에서는 누가 하고 누구와 누가 계약을 합니까? 우편 간서와 발송인이 계약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수취인이 빠져야 돼요. 그렇지만 자, 이용 관계자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자, 우리 수취인 같은 경우는 직접 계약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발송인과 우편 간서의 계약에 성립됨으로써 뭐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수취권이라든지 수취 거부권이라든지 일정한 권리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취인도 이용 관계자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나중에 특히 보험계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도 우편 간서 또는 뭐 우편 간서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편 간서가 되겠고, 아니면 일반 그 보험회사라 그러면 우리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보험 계약의 성립으로 인해서 피보험자, 뭐 보험 수익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런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 역시 보험 이용 관계자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용 관계자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일단 요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행적으로 계약이 성립해야지 그 이용 관계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니까 먼저 성립 시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립 시기는 우편 이용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성립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직접 우편 간서에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우체통에다가 우편물을 넣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우체국 쪽에서 우리를 방문해서 뭐 수거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약의 성립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 간서에 직접 방문하면 그때는 우편물 접수한 때입니다. 우편물 직원이 접수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우체통을 통해서 우편물을 우리 보낼 때는 우체통에 넣을 때.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집배원이 만약에 우리 집을 방문해서 그 우편물을 수거해 갈 때, 그때는요, 자, 이때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라도 왜 계약의 성립 시기가 중요하냐면,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편물을 우리가 손실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배상 책임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체통에 넣은 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한다면, 자, 우리 발송인 입장에서는 우편물이 정당한 수취인에게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 밤사이에 뭐 우체통이 파손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우편물이 손실됐다. 그렇게 된 경우,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편 관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체통에 넣은 때가 아니라 우리 집배원이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을 수거할 때라고 한다면, 우체통에 넣었고 아직 우편 집배원이 그것을 수거하기 전이라면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험은 우리 발송인이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시기라는 것은 어떤 책임 영역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각종 그 이용 관계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성립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립 시기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암기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걸 살짝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으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구 접수 시, 그리고 우체통에 넣은 때,
그리고 영수증을 받을 때 이렇게 세 가지는 구분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우편 이용 관계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각각을 또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 안 하시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편 간서 같은 경우는 자 우편물 송달의 의무. 자 우리 우편 요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편을 정당한 수취인에게 배달해 줘야 되는 그런 송달 의무가 발생하고요. 반면에 그렇죠. 요금이라든지 수수료 같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발송인은요, 반대가 되겠죠. 이 우편물을 정당한 수취인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거고요. 반면에 요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여러분들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우편물을 보냈는데 제가 잘못 보냈다든지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을 경우 만약에 그러면 수취인에게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편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은 이 발송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나오겠지만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수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수취인은 그냥 정당하게 수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발송인에게만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발송인뿐만 아니라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까지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있는 거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취인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됐으면 우편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수취권, 그리고 우편물을 받았는데 포장이 불량이라든지 그 우편물이 파손됐다든지 어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수취 거부권 같은 이런 것들은 수취인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은 여러분들 앞으로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 우편사업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경장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외우십시오. 그래서 국가가 경영하고요. 장관이 실제 업무를 경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관장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단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자, 우편 사업을 전부 우체국에서 독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우편 사업의 일부를 우리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임을 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라고요?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게 법률이냐 고시냐 명령이라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시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어떤 부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관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는데 이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법률로 정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편 사업을 전부 국가가 독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건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그것도 지금은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봤지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입니다.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 하면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 그리고 적정한 요금 모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자 우리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법령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 우편법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세 번째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4번째가 별정우체국법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제정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우리 처음 제정된 게 바로 우편과 관련되는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우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법, 이게 이제 최초로 제정된 게 1960년입니다. 자, 개정은 여러분들 수시로 되기 때문에 개정은 언제 됐느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개정은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법이 언제 최초로 제정되었냐는 여러분들 뭐 연도까지 암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연도를 암기를 안 하더라도 그 순서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960년에 우편법이 제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1961년에 여기 있죠. 별정우체국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별정우체국법.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그 별정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우편 취급국의 어떤 근거 법률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운영에 관한 어떤 합리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99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내용들은, 자, 일단 제정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각각의 법률의 내용까지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왜 등장했느냐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편법입니다. 근데 우편법은 우리 공고된 내용에 보면 늘 보면 부록에 우편법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편법은 그 중요한 법령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우편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법이고요. 자, 우편 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자, 과거 초창기는 여러분들 요 관련되는 내용 놔놓고 자, 요게 어떤 법이냐라는 거, 어떤 법률이냐,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걸 좀 보셔야 되겠지만, 근데 이번 2019년도 시험이라면 이 사이에 또 다른 걸 또 끼워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래서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편 서비스의 종류, 뭐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특히 손해배상, 벌칙,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손해배상과 벌칙과 관련되는 거는 우편법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기본법 1960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게 1961년도에 제정되었던 별정우체국법인데, 자, 1961년이면 우리 한국전쟁이 끝난 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국민들도 어려웠지만 국가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뭐 우체국을 갖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건설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자, 우리 별정 우체국이라는 거를 둬서 어떤 우체국의 어떤 시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자, 별정 우체국법 보세요.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의 업무, 뭐 직원 복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자, 별정 우체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국가 건물에 대해서 개인이 그걸 빌려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건물을 자,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어떤 우체국 업무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건물에다가 운영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자신의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는 거예요. 건물과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우체국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이제 큰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도 보면 뭐 장터라고 하나요? 읍내 같은 데 보면 우체국 같지도 않은데 그냥 작은 가게 같은데 우체국 우리 그 표시 있죠? 우체국 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별정 우체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근거 법령이 1961년에 제정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정 우체국 그때 어떤 우체국 시설에 대한 어떤 보안, 그런 운영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별정 우체국을 여기저기 건립을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자, 여기 별정 우체국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우편 취급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편 취급국이라는 것은 예금 업무나 보험 업무 그런 걸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편 업무를 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 우편 그 창구와 관련해 가지고 우편 업무와 많이 수요가 많은 곳에 이런 우편 취급국이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량진에 보면 노량진에는 여기저기 우편 취급국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자신들의 어떤 물건들을 뭐 고향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편 취급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그래서 여기 우편 취급국의 근거 법령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편 취급국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자, 어떤 업무요?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 사업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은 자,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해서 등장한 것이지 별정 우체국이 우편 취급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순서 여러분들 재정 법률 그 연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우편 취급국이라는 것은 우편 업무를 담당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게 1996년도에 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편법이 여러분 기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례법이라는 건 특별법, 특례법이라는 거는 자, 똑같은 사항이면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나 아니면 특정 대상, 특정 지역 이런 데서는 이 법령을 먼저 적용할 때 그것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우편 법률이라는 게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먼저 적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96년도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성과 우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으로서 자, 이런 내용들 사업 범위와 관련해서 우편원, 우편 대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그리고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수수료 결정, 우정 재산 활용 등을 규정한 것이 바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 기출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한 다음에 이게 과연 어떤 법률이냐라고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우편법, 별정우체국법, 우편 취급 창구 업무에 관한 그 법, 그리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같이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국내 법규를 봤고요. 이제 국제 우편과 관련되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국제 법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PU 자, 요거는 우리가 국제우편 가서 국제기구 공부할 때 UPU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APPU 요것도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PU나 APPU의 조약도 우리가 국제우편을 송달하거나 할 때 하나의 근거 규정이 된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보시면 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정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문서로 된 합의를 우리가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약 같은 경우는 그 명칭이 반드시 조약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협정이 될 수도 있고 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 협정이지 그냥 조약이구나. 국가끼리 어떤 문서로 체결된 조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자간 협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세 국가 이상이 체결된 협약이고 양자 협정이라는 것은 두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기출 한번 됐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기출됐어요.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하나의 근거 법규로 작용할 수가 있다. 자, EMS라는 것은 여러분들 신속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EMS를 빨리 송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상대 국가에서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송달할 수도 없겠고 신속하게 송달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EMS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 그런 조약을 맺어서 미리 이렇게 어떤 물적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EMS 같은 경우는 그 근거 법령으로 표준 다자간 협정이라든지 양자간 협정이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 보실 게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인데요. 그래서 우편 사업은 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자, 영리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영리가 주 목적은 아니잖아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편 사업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편 사업 보호 규정은 앞부분에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법률로서 우리 우편사업 보호 규정을 두고 있더라. 첫 번째가 여러분 서신 독점권. 그래서 서신 송달과 관련해서는 국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즉 우체국 말고도 뭐 어떤 일반 민간 택배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어떤 물류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서신 송달과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만
국가에게만 그런 송달권을 부여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서신 독점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편 법률에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1항과 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우리 직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서신의 어떤 송달에 있어서의 독점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국가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자체를 잘 보시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든지 1항과 5항의 경우 외에는 했으니까 그럼 1항과 5항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하여금 이런 송달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세요.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자, 우리 보면 민간 큰 대기업의 어떤 택배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조직이나 계통이 잘 완비가 됐다 하더라도 누구의 타인의 서신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렇죠. 자기의 조직이나 아니면 계통을 이용해서 자기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분설한 게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첫 번째 보세요.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그러나 서신 독점권의 예외, 즉 우리 서신 독점권에서의 서신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신문, 그리고 정기 간행물, 그리고 서적, 그리고 뒤쪽에 보면 뭐 상업용 서류라든지 송장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자, 우리 서신 독점권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 독점권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 뭐 신문, 정기 간행물.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같은 경우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게 반드시 국가, 우체국에서 배달해야 되는 거, 송달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다만 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서적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분들 잘 아세요. 그리고 기존 수험생분들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다 암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표지를 제외한,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 제본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책에 보면 여러분들 뭐 출판사라든지 발행인이라든지 인쇄소 이런 것들. 근데 요거 세 개가 다 뭐 명시될 필요는 없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표시가 되어서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최소한 책이라고 하려면요 쪽수가 표시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서신 독점의 예외가 되는 서적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 뭐 인쇄 제본되었던 책자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뭐 출판사라든지 인쇄소라든지 발행인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표시되어서 발행되는 것, 단 마지막으로 쪽수가 표시되는 것,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서신 독점에서 제외되는 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뭐 상품 안내서. 자, 이때 상품 안내서는 16쪽 이상인데 서적의 경우는 표지를 제외한다 그랬지만 이 상품 안내서는 표지 포함해서 16쪽 이상의 상품 안내서. 그래서 상품 안내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면 문 앞에 뭐 붙어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책자 형태 그런 것들도 우체국에서 송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자 송장입니다. 첨부 서류 또는 송장인데 요거는 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물의 첨부는 봉하지 아니하는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첨부 서류 또는 송장, 그리고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서류, 그리고 자 우리 쭉 보시면 상업용 서류 있죠. 그래서 우리 여의도나 종로 같은 데 보면 킥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회사에 급한 서류들을 막 여러 가지 송달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 서신 송달에 그 제외가 되는 예외가 되는 상업용 서류는요. 12시간 이내,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시간 이내에 배달되는 그런 상업용 서류가 바로 서신 송달에 제외되는, 독점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업용 서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받을 때 우체국에서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킥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신용카드를 수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송달을 독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강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반문을 하면서 계속 같이 암기를 하겠는데 자 인터넷 강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고 그리고 특징이 뭐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서신 독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게 2019년도에 이번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방금 봤던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타인. 타인은요, 저 빼고 다 타인이죠. 그래서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하고, 그리고 자연인. 자연인이라는 것을 사람을 보고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이든 법인, 회사임을 불문한다. 그래서 자기 서신을 자기가 송달한다. 이건 타인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금지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서신을 갖다 자기가 그냥 자기의 어떤 뭐 계통이나 조직을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업이라는 것은 자, 우리 어떤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유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 그다음 조직 또는 계통 뭐 그런 것들 특히 뭐 조직 규모에 대소 불문한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5번의 마지막 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하는 것을 금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 한 번만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아니 된다라는 요편까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뭐 당연히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6번 보시면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론 그걸 위탁하는 것, 즉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한테 이걸 부탁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조직 계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송달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단이라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하고 암기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위에 보세요. 중량이 350g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요? 뭐는 위탁이 안 된다고요? 중량이 350g 넘거나 했으니까 350g 이하이고 즉 350g 이하이면서 AND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요금 10배 이하죠. 요거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위탁이 안 되고 국가만이 송달을 할 수 있다. 즉 우체국만이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독점의 대상은 350g 이하이고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통상 우편 요금 해가지고 우리 5g에서 25g 이하의 통상 우편물 요게 이번에 2019년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법령에서도 나오는 거고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서신 송달의 대상은요. 350g 이하 AND 그리고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반면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하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송하는 어떤 등기 우편물 이거는요 위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뭐 동작구라든지 아니면 대구 광역시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등기 취급 서신을 위탁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기출이 된 거지만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신 송달의 위탁이라는 것은 보수, 기타의 반대 거부를 조건으로 하는가. 즉, 어떤 대가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상으로 여러분들 위탁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위탁하는 것도 금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시면 우편물 송달 요구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편사업 보호규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편 간선은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체국 자체 내에 보면 우리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뭐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그래서 송달할 수 없을 때 이런 운송을
경영하는 자에게 요거 우리 우편물 운송 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구는 할 수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은 못해요. 대신 뭐는 해줘라? 정당한 보상은 해주도록 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력 도와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역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운송원 등의 통행권. 자, 만약에 도로가 만약에 유실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정상적으로 통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옆에 논밭이나 그걸 밟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어떤 뭐 마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쑥대밭이 됐다. 그래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 4, 5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우편물 보호 규정으로서 우리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행위예요.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적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 손실을 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를 해주라고요?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뒤쪽에 가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절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지금 미리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우리 손해배상 손실보상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실보상의 대상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6번도 보시면 운송운동의 통행료 면제. 자, 도선장에 도선을 요구,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을 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추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급하니까 그런 통행료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역시 정당한 보상을 해라. 이거 역시 손실보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자, 2018년도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2019년도 기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표현 있죠. 압류. 압류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국가기관이 이렇게 압류를 해버리면 그것의 이동을 금하거나 어떤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압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 있죠. 딱 붙여버리면 그거 내 거라 하더라도요, 함부로 다른 곳에 반출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편 업무를 위해서 제작된 뭐 우리 집배원 아저씨들의 가방이라든지 우체통 같은 그런 것들은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제작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그리고 원래는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제작된 건 아니지만 지금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즉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뭐를 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우리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빚을 져가지고 채권자가 압류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우편을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반면에 2번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 즉 과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즉 세금 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 압류가 면제된다고 했다면, 압류 금지를 했다면, 자, 여기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과세 면제예요.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양자 좀 비교를 하시고, 요게 2018년도에 기출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출됐습니다. 2020년에도 기출이 됐던 거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압류 금지는 이 두 가지 물건 모두에 대해서 압류 금지의 대상이 되지만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 면제된다. 그러면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압류 금지뿐만 아니라 부가 면제도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 정확하게 비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째가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라고 해가지고 요 2018년도에 기출됐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상 운송 중에 만약에 뭐 조난을 당했다. 그럴 때 뭐 물건을 갖다가 적재한 물건을 버려야 되는 경우라면 무게 중량에 따라서 여러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런 해상의 훼손 부담을 면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량에 따라서 다 버려야 되지만 우리 우편물에 대해서는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자, 이것도 여러분 2018년도에 나왔던 기출이거든요. 자, 우편 간소에서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자, 발송인의 채권자가 발송인의 어떤 물건을 갖다가 압류하려고 했어요. 근데 발송인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우편으로 보냈다. 그럴 때 내가 아무리 발송인의 채권자라 하더라도요,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이후 단계에서는요, 그걸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요, 운송 전이거나 아니면 발송 준비 전이라면 그 발송인의 채권자임을 증명해서 그때는 압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워낙 이제 각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어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그런 문제들이 우편물의 어떤 송달, 교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검역을 하게 돼요. 이제 검역을 할 때는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우편물에 대해서는요, 그쵸. 세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검역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검역권 면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편물이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위험성 있는 어떤 물질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역권 면제가 아니라 저거는 우선적으로 검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우편물 보호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험에 나온 게 11번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라는 건요, 원래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별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법정 대리인, 주로 부모님이겠죠.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정신적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되고요. 우리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선고된 자가 바로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줘도 이런 분들은 동의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대리에 의해서만 할 수 있지만 일상용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정신적 능력이 피성년 후견인처럼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분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이라고 선고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의 어떤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나 대리, 즉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를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예금파 때 가서 배울 거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한다면, 물론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이 단독 행위를 하지만 지금은 그 예외적인 경우, 즉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단독으로 했다면 그때는 우리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자, 쉽게 생각하면, 자, 미성년자가 여러분들 자기 돈이 있다고 할게요. 뭐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셨거나 뭐 그런 재산을 가지고 뭐 노트북을 하나 샀다. 근데 부모님 동의를 얻지 않고 샀다면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우편 이용 계약도 만약에 체결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일반적인 법리라면 그렇게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우편 보호 규정에는 여러분들 취소할 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편물의 발송 수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뭘로 본다고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우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이번 2019년도에 이번에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그 결과 뭐예요? 내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우편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일단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넓게 봅니다.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우리 유아라든지 젖먹이라든지 만취자,
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중증의 어떤 정신병자 그런 분들에게는 자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우리 의사 무능력자들은요 자신이 그 법률 행위를 할 당시에 내가 의사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그 법률 행위 즉 계약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무리 만지자가 뭐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만지자였기 때문에 이 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더라도 여기서는요 우리 법에서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다만 법률 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문제도 그런 문제를 좀 케이스식으로 좀 냈는데 자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이유로는 우편 이용 계약을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요. 자 법률 행위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뭐 상대방의 강박이라든지 사기, 착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관련 규정을 들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여러분들 모순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 행위나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상의 어떤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떤 취소 같은 걸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능력자의 에는 행위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뿐만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인 그래서 의사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사 무능력자인 만취자, 뭐 광인은 우리 정신병자, 그리고 유아 이런 사람들의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속에 많은 내용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때 법률 행위 하자라면 여러분 EX 한 다음에 사기, 강박, 착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기, 강박, 착오 같은 경우는 민법 109조, 110조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 그러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 제가 접수하는 그 직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실적을 올리려고 우리 미성년자에 대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내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는 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 상대방의 어떤 강박에 의해서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자,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이라고 되는데, 특히 우편 서비스 종류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 자, 우리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 키워드 딴 게 아니라 적정한 요금으로 전국적인 체계적인 조직을 갖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적정한 요금으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근데 모든 우편 서비스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여기에 있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만큼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2번이나 기출됐어요. 2016년, 2018년 2번이나 기출됐던 것만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시면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는 무게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 외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중에 이때는요 등기 취급한 것도 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용 증명을 갖다가 한 10g짜리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요것도요, 내용 증명인 등기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16kg짜리 의류를 보낸다. 의류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죠. 그때는 소포 우편물이 되거든요. 그때도 20kg 이하라면 보낼 수 있게끔 어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되더라. 자, 이거는 기출 문제 확인하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요 4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리고 얘네들의 등기 취급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이건 법률도 아니고요. 고시도 아니고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부 그중에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률의 체계를 보면 헌법, 법률, 명령이 있거든요. 그 명령에도 대통령이 정하면 대통령령, 국무총리가 정하면 총리령, 각부 장관이 정하는 걸 부령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대통령령은 얘네들 총리령하고 부령하고 좀 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대통령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 요 4가지 기억을 하시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은요. 그렇죠.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아닌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보세요. 아까 2kg과 20kg을 기준으로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구분했으니까 2kg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 20kg을 초과하는 소포편물 그리고 등기 취급한 것도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번째 보시면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로 뭐 전자우편, 뭐 팩스, 우편, 팩스, 뭐 방문 접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편 관세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제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우편 시설, 우표, 우편 엽서,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배달 기한이거든요. 자, 배달 기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배달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간 걸리는데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그 배달 기한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손해배상과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연배상과 연결되니까 배달 기한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데 배달 기한은 우리 많은 학생들이 앞부분에 나와서 그런지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통상 우편물하고 일반 소포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소포편물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통상 우편물에 속하는 게 일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 우편물 요 3가지를 통상 우편물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편물은 일반 통상 우편물이든 자 중요합니다. 등기 취급됐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배달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소포편물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2가지 구분하시고요. 그런데 소포편물의 경우에 통상 우편물과 달리 등기 취급을 하면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등기 취급하냐 안 하냐 똑같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소포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등기 취급한 소포편물은 이길 특급과 마찬가지로 접수한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당일 특급. 그럼 당일 특급이라는 건 당일날 도착해야 되죠. 근데 당일날 도대체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느냐? 이것도 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4시냐? 그건 아니고 20시입니다. 20시. 그래서 오후 8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한 당일 20시 이내에 배달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여러분 지연배상에 공부할 때는 그 20시 조금 넘는다고 바로 지연배상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연배상이 대상이 되는 건 다음날 0시부터 20시까지냐 아니면 다음날 20시 6에 도착했냐에 따라서 그 지연배상액이 달라지는 거 그것도 기술이 된 건데 그럼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보시면 이길특급이나 등기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접수한 다음날까지 물론 이제 배달을 할 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류 시스템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제주 선편으로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이죠. 그때 접수한 다음 날부터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루 정도 더 넣네요. 그래서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제주 선편의 경우에는 이길 특급 그리고 등기 소포라 하더라도 접수한 날로부터 2일까지 그렇게 배달 기한이 정해진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이라도 공고가 나더라도 뭐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보시면 도시, 상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 자, 아까 우리가 봤던 표는요, 일반 기본적인 어떤 대략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라든지 물류 시스템이 잘 발달됐다 하더라도 상간, 오지 같은 데는 그런 배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예외 규정들을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교통 여건 동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누가 정한다고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해서 공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달 관련돼서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뭐 특급 우편 같은 경우도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등장을 하듯이 배달과 관련돼서 뭐 예외 사유를 정하거나 그런 걸 공고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도 아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아닙니다.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자, 이게 예외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의 선정 기준이라고 되는데요. 요거는 일단 가볍게 보십시오. 접수 우편물 기준으로, 자, 접수를 했는데 그날 우편 집중국에 그때 운송하기 어렵다, 그러면 요거는 좀 예외를 적용해야 되겠고,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도요, 배달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에 뭐 운송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자, 요거 예외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자, 그때 소요되는 시간을 다 합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 그 필요한 일수를 더 합산해서 그렇게 공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필요한 일수를 각각 더해서 합산을 하면 된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면, 자,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요게 바로 배달기한 적용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 우편물, 자, 우리 신문이라든지 관보 같은 그런 것들은 통상 우편물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 취급하거나 등기 취급하지 않은 것도 모두 뭐예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신문 같은 경우 보십시오. 뭐 주간 신문이야 상관없겠지만 일간 신문 같은 경우는 3일 있다가 여러분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문입니까? 신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관보라든지, 자, 일간 신문 같은 경우는 통상 우편물이지만 우리 배달 기한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접수한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배달하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신문, 관보라는 것은 정부에서 알리는 알림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관보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배달 기한의 적용의 예외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 강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먹은 마음을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완강을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